일단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DJ 정부에서 사정비서관도 하셨죠. 예.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대검의 중수부장 출신인데 사실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지만 법학과가 아니에요. 종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오. 참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니까 종교학과를 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사실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가 일반적인 이제 소위는 법대 출신 이 법조인하고 예. 조금 마인드가 좀 원칙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점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특검보를 소환을 할 때 균형을 맞췄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쪽에. 예. 윤석열은 예. 또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특검보는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를 스카웃을 해오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예. 그 수사를 하다 결국 이제 그 윗선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 권고가 외압이죠. 예.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처음으로 처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본인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국정원 직원을 또 체포도 했고 예. 이런 강골들을 뽑았다. 그다음에 또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규철 특검보. 예. 판사 출신인데 예. 상당히 냉정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일간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표하는 게 그런 지적도 없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주시켰다. 예.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의 가장 핵심은 팀이 아주 화합이 잘 되고 무엇인가 좀 국민들이 볼 때 완벽한 팀워크이다.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원도 좀 더 가열차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열차게 이런 거 쏘니까 대학 때 운동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새마을운동 많이 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이요. 예. 자, 윤석열, 우리 이경수 교수님께서 윤석열 검사 얘기했는데, 최 변호사님. 예. 윤 검사님이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예. 이른바 이제 물먹은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고검을 계속 돌리면서 좌천을 시킨 거죠. 예. 그거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보니까 수사검사 중에 파견 검사 중에 이복현 검사도 있어. 춘천지검으로 밀려난.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분도 같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하고 그 이후에 물먹은.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제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글쎄 제기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검찰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나이에 비해서 기수가 늦었지만 그 어떤 수사력이나 소신 같은 걸 인정받아서 중수부, 특수부를 거치면서 그 특별 수사에 관한 요직들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나이 들어서 이렇게 패스한 사람들 잘 못 가는 자리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여튼 일을 하시는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소위 고검을 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좌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조직으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네가 했던 수사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한테서 칼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검 국면 상황이 와서 본인의 손에 칼이 쥐어졌고 그간에 갈고 닦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응축된 정의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에 폭발을 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성원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도 후회 없는 70일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이제 재기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검사로서 이제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아직은 여전히 고검 소속이기 때문에 특검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향후에 이제 또 검찰 인사가 정권이 바뀌고 나야지 지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84학번인가요? 그렇습니다. 84학번. 예. 그리고 연수원 19기. 예.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 봤을 때 서울대 7, 8학번이고 연수원 23기란 말이에요. 예. 다 외우셨네요, 그걸? 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근데 우병우 수석을 대하면서 꼭 이렇게 불렀답니다. 수석님. 조사하면서도요. 선배님. 근데 그게 사실 자기보다 6년 후배인데, 나이로는 더 아래거든요. 아무리 검찰 조직이 이게 상명하복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대학 한참 후배인데,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문화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이상으로 어떤 그 서열의식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고 학교 선배라도 연수원 기수가 낮으면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런데 뭐 윤석열 검사하고 우병우 검사가 친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이번에 이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교수님. 네. 날마다 국민의 알 권리 근거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피의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특검의 입이죠. 네. 이규철. 네네.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 뭐였죠? 저도 들었는데. 저도 오늘 봤어요. 코트왕. 예? 코트왕. 예. 패션. 그래서 전 코트왕에서 전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네. 네, 예. 듣고 보니까. 근데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이규철 특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어떤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약간의 그 균형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가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규철 특검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면서 상당히 진중한 그러면서도 이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아마 박영수 특검이 이제 합류를 시킨 것 같아요. 예. 아마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여성 팬들이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뭐 팬덤이 코트. 형성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예. 그래요? 예. 부럽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패션, 특히 이 코트 같은 거. 조크를 벼랑간에 날리니까 헐. 상당히 어쨌든 뭐 좀 작은 거지만 예.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랬었죠. 다가갔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70일간의 수사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성과를 정리하기 앞서 조금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 좀 제가 비유로 이 특검의 칼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칼이라 그러죠. 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저는 좀 요리하는 칼로 이번에 아주 요리를 잘했는데 이 박영수 윤석열 특검을 박영수는요? 거기는 한정식이죠. 아, 한정식을 다루는 칼. 예. 예.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수사팀장은 중식도 같아요. 칼은 이렇게 예. 뭉툭하게 크잖아요. 중국 영화에서 보면 그 네모 반듯한 그렇죠. 근데 그 칼을 다 고기 다듬는 칼인 줄 아는데 다 야채 다듬고 그걸로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모의 어떤 생김새와는 다르게 되게 섬세하게 어떤 아하. 칼을 쓰는 게 예. 중식도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한동훈 부장검사 예. 이 재벌 수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이분이 아주 일식도처럼 예, 아주 사시미를 섬세하게. 예. 한동훈 부장검사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 알파고. 그래서 예.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이규철 특검보는 저는 이분은 좀 이태리식인 것 같아요. 예, 좀 풍미가 좀 있고. 섬세하고. 예. 그리고 아까 예. 그 코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코트가 그냥 코트라고 그러면 이게 아재들은 예. 코트 잘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코트 입어요. 근데 이분의 중요한 건 핏을 슬림하게 입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핏을? 색을 과감하게 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플러나 넥타이로 포인트를 뒀다는 것. 패션 디자이너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특검 예. 90일로 성과. 넘어가서 예. 성과는 이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예. 무척 의미 있다고 보는데 보통 특검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예. 특검이 11차 특검이 가졌던 불씨를 12차에 한 방에 날려주고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넣어준 것도 큰 성과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특검이 계속 면죄부만 주니까 이제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사실 이번까지 예. 특검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아마 이제 더 이상의 특검은 하지 말자고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성과를 내는데 일단은 현재 이제 13명이 구속이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기소한 것 합치면은 28명 정도가 됩니다. 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30명으로 치는데 28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수석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서 7명을 기소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예.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서 5명 그리고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등 5명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볼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작가분들이 숫자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예,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인데 뭐. 의미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63. 예. 지금까지 특검에서 소환한 공식 소환한 참고인 포함한 숫자고요. 그리고 기소한 피의자 수는 이제 어제까지 13명이었다가 오늘 포함해서 28명이 된 그렇게 거고요. 들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환했는데 불출석하고 이게 9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합을 겨뤘다. 네, 6번을 불출석했다가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자 이제 자발적으로 특검에 나와서 수사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0이라는 숫자인데요.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 변호사님 결국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 특검이 과제가 우병우 뭐 이제 이분들은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특검이 기소한 28명 이분들하고 재판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법무부 출신 금방 아는데 구속 기소하거나 기소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렇게 다 유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막강한 법무법인을 등에 업고 무죄의 싸움을 해나갈 텐데 그거 이제 공소 유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게 기소 독점주의. 그래서 이제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회부하는 것이고 기소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그 법정에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을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소를 유죄한다고 하는데 공소유죄에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뜨내기가 들어가가지고 기록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면의 진실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대방이 그 법률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김기춘, 그렇죠, 김기춘. 네, 조윤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결국 다 박 대통령도 기소가 되겠지만 뭐 거기도 만만치 않은 법률가들을 고용할 것이고 삼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다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상대로 법리 공방을 할 때 그 일단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어떤 순서대로 끄집어내면서 재판에서 어떻게 제시하면서 상대의 주장을 공박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국민의 이목이 재판에도 당연히 주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진실에 대해서 사실은 잘 감안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미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죠. 그 김기춘,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그 저울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평평하게 만드느라고 이쪽에다 얹어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고 조윤선 씨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일인 건 맞은데 내가 이거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내가 다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같은 피고인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끼리도 서로 이제 어떤 팀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용 파악을 잘하고 팀워크를 잘 유지해 가면서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김기춘 그다음 조윤선도 무죄로 빠져나거나 혹은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재용 예를 들어보면 뇌물죄, 횡령, 위중,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5개로 기소했거든요. 이 중에서 나머지 그 재산 국외 도피나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건 형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증 정도만 유죄로 했고 살짝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무죄로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갔을 때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특검은 사실 이제까지 수사했던 특검들이
그대로 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검찰 내부 용어로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 검찰청에는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고 공판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각 검찰청마다 공판부가 있죠. 그래서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검사가 그 수사검사로부터 넘겨받은 메모에 의지해서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특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이나 뭐 또 금조부에서 기소한 사건이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상대의 방어가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사건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가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게 관행입니다,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를 주도하면서 어떤 꼭지를 따냈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들보다는 검사가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의 핵심을 알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사들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예. 이 교수님, 이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는 좀 남겨줘라. 이제 공소 유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자, 특검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특검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아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네. 20명 파견 검사 중에 10명 정도는 남겨줘라.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부는 선례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관련 게 바로 특검법 7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특검법 제7조에 보면 이제 특검이 끝났을 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조항이 그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최소한의 유지하는 인원을 뭐 남겨준다. 뭐 요렇게만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법무부에서 허락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법무부가 허락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허락을 법무부 장관 없잖아요. 차관이 대행하고. 차관이 대행하고. 예. 예. 대통령도 권한 대행하고 계시는데. 네. 권한 대행이 마음에 안 들어갔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렸듯이 아마 허가가 더 떨어질 걸로 좀 보여져요. 예.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면으로 법무부가 그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검사 출신들이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과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수사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못 주겠다고 애매모호한 조항을 들어가면서 그 과거에 이제 검찰이 나쁜 짓 할 적에 흔히 써먹는 수법 아닙니까? 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해가면서 이런 게 있어서 우리로서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를 방해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좀 이제 마지막에 특검이 중요한 기싸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수사를 받아간 검찰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쪽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특검이 막판에 검찰에 넘기면서 일정 시간 동안 기소 중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기소 중지 없이 안 하겠다고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서로 사인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쪽 검찰을 받아가서 수사도 열심히 해주겠구나. 그다음에 우리의 공소유지 할 수 있는 이쪽 인력도 유지를 해주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지렛대는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간부들이 통화했던 문자를 주고받았던 2,000통. 거기에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에 저는 민감한 부분이 그리고 문제가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특검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뭔가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론해 봅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사건을 정리해 보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분들은 이제 재판이 들어갈 거고 아직 수사가 미진한 부분 검찰로 넘겨서 검찰 특수사본부든 다시 구성이 되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자 10명 정도의 파견 검사가 남으면 무슨 급여 문제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요. 파견된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뽑은 30명의 특별수사관 이분들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은 재판할 땐 별 필요가 없나요, 이제? 아니, 뭐, 그거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분들의 도움을 계속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검사 8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 인력으로 다 감당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수사관 중에 일부도 아마 잔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7조를 해석을 하면요. 그럼 사무실 빼나요, 안 빼나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같은 경우 특검이 해체가 되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사건을 가져갔잖아요. 사무실 다 빼고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예산도 사용하고 인력을 유지하도록 법에 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무실은 아마 좀 작은 데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과거의 특검법과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공소유지와 관련된 사건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도 할 수 있게 법이 열어줬었는데 예. 이번 특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변호사 출신 특검 인력들의 잔류가 지금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특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특검의 입장이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특검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예,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더해서 할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나? 예, 지금은 어허. 그런 예외 조항을 안 두는 바람에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도 하여튼 잘못한 게 좀 많이 있죠. 이번 특검법의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예. 처음에 만들 때만 하더라도 뭐 30일은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연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했었는데 사실상 뭐 지금 이렇게 악용당하는데 무기력하게 그냥 나가 떨어진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자면 애초에 이제 우리 국민적인 감시가 이제는 막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한테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특검이 현재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공소유지고요. 그렇죠. 그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남겨둬야 되고. 분명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여튼 요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건 이제 정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이 상황에서도 다시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걸 감시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 특별수사 한 30명도 이제 방금 남아 있어야 된다는데 그분들이 급여가 네네. 특검에 명시된 급여를 봤더니 상급에서 5급이에요. 네네. 그게 봤더니 229, 본봉이 225만 원에서 296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서초동에서 변호사 업을 하던 분들인데 예. 서초동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유지하려면 서초동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돼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250만 원이나 한 300만 원 받으면서 계속 해라. 저 같으면 사표내 낼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때 사실은 몇몇 분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예. 과거 특검에서는 이제 전부 다 특검이 해체된 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생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못하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연기 조항. 연기 조항을 왜 그냥 그냥 통보 이래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하는 사람이 이거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동 통보하면 그렇죠. 연장되게끔. 예,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재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수사를 받고 그럼요.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굉장히 법의 맹점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에 굉장히 희박할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분들이 이거 생각하셔야죠. 특검법 개정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말 정의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명감으로 이 사건을 계속 해나가기를 국민한테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예, 사명감은 빵 앞에 무너지는데. 예? 뭐 드릴 말씀이 앞으로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이 교수님이 국회 얼른 들어가시면 돼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논의를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병우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우병우 불구속 기소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기소 안 하고 지금 넘겼어요. 예. 그다음에 정유라 정유라. 현재 안 돌아오고 있고 안봉근 이재만 그다음에 어젠가에 이영선. 예, 기각됐죠.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우병우 이제 고재열 기자는 우병우 기소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대통령 조건부 기소 중지하지 않은 것 이런 등등이 검찰과 일정하게 좀 신호가 맞은 거 아니냐. 검찰이 좀 세게 수사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뭐랄까 청와대 문 앞에서 막힌 그 현실을
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에 대한 그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거나 중간 처분을 하게 되면 한 매듭을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로 넘겨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수사를 중간에 기소중지 처분을 한 쪽은 특검이고 여는 쪽은 검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은 사람이 열어야지 니네가 할 거면 새로 시작해서 인지하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 법 절차 원칙상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사한 걸로 트집을 잡혀서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검찰 넘기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꼭지까지 따는 것을 다 해라. 아니 사건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중간 처분을 안 하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니 일단 묶었던 사람이 풀고 나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다른 괜히 이상한 소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넘김과 동시에 검찰이 바로 어떤 내부적인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죠. 중간 처분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가 그 가장 이 범죄의 주범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목이잖아요. 두목급 범죄자를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중지도 못하겠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소중지라는 거는 피의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헌법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남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영선 씨를 이제 불구속 기소한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간에 이제 이영선이 주로 했던 일이 거짓말하고 증거인멸이었단 말입니다. 주로 했던 게.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의한 구속 사유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나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조사할 만큼은 다 했다.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영선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를 위한 대면 조사 내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우병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법에 의해서 우병우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청와대의 비협조나 여러 가지 상황, 법무부나 검찰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막히니까 그러면 다 여지를 열어놓고 탈탈 털 수 있게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여지를 더 주고서 넘긴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구 기자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좀 너희들이 다 하지. 좀 곤란한 거 우리한테 왜 넘기냐라고 하는 분위기 하나 있고. 변호사 시절에 수임료 누락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쪽에 좀 대립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전자에 확 기울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척하는 후자는 어떤 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검법에 대한 좀 새로운 어떤 좀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특검법은 이제 연장을 위한 개정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의 프레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번 이 특검을 통해서 더 광대하고 더 폭넓은 그런 수사들 그리고 특검이 이렇게 매듭지었던 것들,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입학비리 그리고 삼성 부분 했지만 그 외에 그 덩어리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한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과 의료농단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기업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은 또 이제 피해자 국면까지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하시려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열이 됐고 이런 정도의 피해자들이 갔습니다까지 2부가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특검이 적폐 청산의 프레임으로 어떤 시즌2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단순한 정치 공세로 이렇게 특검법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큰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고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빙산에 노출된 부분만 손을 댄 듯한 그러니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수사 못했죠. 우병우 수석 손 못댔죠. 그다음 나머지 기업들 손 못댔죠. 그다음 안봉근 이재만 손 못댔죠. 이게 줄줄이 진짜 이 전임 정권의 적폐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상상에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혹은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갖고 수사를 연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도저도 안 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역시 특검법을 해서 가는 이런 경로. 이거밖에 길이 없지 않을까요?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뭐 촉구하는 하는 것도 또 이제 있겠죠. 세 번째 경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사를 못했거나 안 하고 넘긴 부분을 보시면 다 이게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봉근 이재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병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에 관한 것도 사실은 박근혜 대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사면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을 뜯어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하여튼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흔적으로서 굉장히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법률적으로는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검찰에 공이 넘어갔으니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는 예. 이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검찰은 진작부터 다 예견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거나 또 직접 인력이 돼야 하는 중추가 되는 검사들, 중견 검사들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위에다가 얘기를 했고 위쪽에서는 미적거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아래가 좀 이렇게 결과가 나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갔을 때 어차피 이제 다음 탄핵이나 뭐 이런 게 이어지게 되면 이제 권력은 상당한 공백기를 갖게 되고 이제 선거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가장 의식하는 거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지금 완전히 멀어진 이 검찰 조직을 스스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다가 주목을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국민 앞에 가장 편하게 생생낼 수 있는 아이템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의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검찰에다 공을 넘긴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어지는 정치 상황에서 또 검찰이 과거에 보인 모습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차관의 어떤 지위에 굴복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다시 또 국민의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특검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아까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덩어리의 사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또 안 하니까 특검이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야말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기사회생이 힘든. 그냥 이제 죽어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세균 의장이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런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구학과 구수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이게 국회의장으로서 잘못된 판단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 판단이야 하실 수 있는데 좀 나이브한 판단이죠. 나이브한.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여야를 떠나 정의에 갇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의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직권상정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이 길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설명이 길죠. 아주 재미있어 정답이신데 그렇게 직권상정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오래 얘기 안 해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권상정 어쨌든 야당도 물론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지만 직권상정 혹은 공수처 이런 등등의 카드를 갖고 검찰을 압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도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정권의 심장에다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좀 검찰의 상을 아마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특검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뇌물죄라고 분명히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이 다시는 특검이 구성되지 않은 그런 검찰상을 만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잘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국민들이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수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90일 준비기간까지 90일 동안의 특검 수사 역대 특검 대비해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빙산의 일각만 건드렸고 아직도 그 뿌리는 깊고 넓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판단하고 보다 과감한 수사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그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특검보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를 스카웃을 해오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그 수사를 하다 결국 이제 그 윗선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 권고가 외압이죠.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처음으로 처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본인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국정원 직원을 또 체포도 했고 이런 강골들을 뽑았다. 그다음에 또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규철 그 특검보. 판사 출신인데 상당히 냉정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일간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표하는 게 그런 지적도 없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글쎄 제기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검찰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나이에 비해서 기수가 늦었지만 그 어떤 수사력이나 소신 같은 걸 인정받아서 중수부, 특수부를 거치면서 그 특별 수사에 관한 요직들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나이 들어서 이렇게 패스한 사람들 잘 못 가는 자리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여튼 일하시는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소위 고검을 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좌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조직으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네가 했던 수사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한테서 칼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검 국면 상황이 와서 본인의 손에 칼이 쥐어졌고 그간에 갈고 닦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그 응축된 정의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에 폭발을 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성원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도 후회 없는 70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재기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검사로서 이제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아직은 여전히 고검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향후에 이제 또 검찰 인사가 정권이 바뀌고 나야지 지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일단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분이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DJ 정부에서 사정비서관도 하셨죠.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대검의 중수부장 출신인데 사실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지만 법학과가 아니에요. 종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참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니까 종교학과를 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사실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가 일반적인 이제 저희는 법대 출신 이 법조인하고 조금 마인드가 좀 원칙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점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특검보를 소환을 할 때 균형을 맞췄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시켰다.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의 가장 핵심은 팀이 아주 화합이 잘 되고 무엇인가 좀 국민들이 볼 때 완벽한 팀워크이다.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원도 좀 더 가열차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열차게 이런 것 쏘니까 대학 때 운동권이었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요. 자, 윤석열 우리 그 이경수 교수님께서 윤석열 그 검사 얘기했는데 최 변호사님. 윤 검사님이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이른바 이제 물먹은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고검을 계속 돌리면서 좌천을 시킨 거죠. 그거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보니까 수사검사 중에 파견 검사 중에 이복현 검사도 있어. 춘천지검으로 밀려난.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도 같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하고 그 이후에 물먹은.